비둘기파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인하하고 통화를 더 풀고 한 사람들을 비둘기라고 하고,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꽉 쥐고 한 사람들을 매파, 호키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는 자기 주장을 하는데 뉴스를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연준의 뜻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 중앙은행은 하루에도 12번씩 말이 바뀌고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도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점도표에 의하면은 내년 말까지, 점도표에는 3회로 나와 있지만 페드워치라고 해서 확률 거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뭐 한 4차례 정도 더 내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좋아요. 그 좋은 이유는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에 GPU도 필요하고 한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보관하려면 메모리도 굉장히 고집적 메모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HBM 메모리고, 요건 우리나라 이제 SK하이닉스가 가장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사실 이 HBM 개발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잘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라클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AI가 피크가 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광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온 걸 보면은 꼭대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라클이 딱 저기 그 실적 발표하고 보니까 괜찮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 메모리 가격을 더 인상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메모리 가격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등도 매출이 30% 이상 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진했던 PC라든지 모바일, 자동차 부분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수주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AI 추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진했던 스토리지 및 낸드 시장에도 공급이 부족해진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AI 반도체 쪽만 좋아진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PC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전장 부분에 들어가는 반도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쪽들도 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아마 최근에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린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AI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은 아마도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이걸 개발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릴 때까지는 여전히 수요 초과 상태인 경우가 벌어질 테니까, 반도체는 뭐 지금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반도체를 뛰어넘는 어떤 시장에서의 주목받는 그런 종목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가 좀 더 중심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은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죠. 그리고 우리가 있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현재 2008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일본은행이 9월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르면 10월에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에 있다. 특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다카다 소 이사하고 다무라 나오키 이사 등이 0.2%포인트 금리 인상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금융에서는 세계 2위입니다. 미국이 1위, 일본이 2위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어떤 저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엔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화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요.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본에서 거의 제로 금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미국에다 집어넣으면 미국에 지금 그 국채 금리가 4%대에 있잖아요. 일본의 대부분의 가정주부들도 엔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대출받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자 차익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자 차익이 줄어들고 또 환율 변동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그럼 미국에 있던 돈을 일본으로 들어와서 대출을 갚게 되는 요거 엔캐리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 엔캐리 청산을 하게 되면 엔화의 가치가 급등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고, 그럼 이제 일본 쪽으로 돈이 슉 가게 되니까 또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엔캐리 자금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번 빠져나가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지금 뭐 잘 내려오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더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상황은 녹록치가 않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충격이 올 수 있어요. 충격.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본의 국채금리도 봐야 될 것 같고, 일본 엔화 동향도 이제 살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봐 나가야지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이번 주 들어가지고는 지수가 좀 주춤주춤해요. 이건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지수가 쭉쭉쭉 뻗어 올라가면 좋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빨리 끝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가는 시장도 없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하다가 또 한 차례 더 올라가고, 또 이렇게 하다가 한 차례 더 올라가고, 이런 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요 국면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는 걸 봤는데 감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추가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물론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수급에 들어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잘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추가 상승보다는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을 보이는 이런 국면이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일단 환율, 그리고 수급 동향. 여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시장을 판단해 나가면, 이번 시장은 좀 더 길게, 좀 더 높게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변수들을 봐가면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펀드장을 보면은 조금 이제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형 펀드에 큰 폭 유입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짝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크게 이제 다시 전환했어요. 그리고 채권 쪽에서는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돈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왜 들어오느냐? 자, 2025년 2분기 미국의 가계 전체의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45.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여타 자산에서 주식 쪽으로 계속해서 돈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도 늘어날 테고, 이런 것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거의 90%가 어디 있어요? 부동산에 있습니다. 부동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 때 금방 뭐 집을 쪼개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부동산에서 주식 등 금융자산 쪽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노후에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조금씩 팔아가지고 금방 쓸 수 있는 거죠. 집 하나 들고 앉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돈도 없어가지고 폐지 주스로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옮기겠다라고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금리를 내렸어요. 금리를 내렸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시장 기대만큼 커브의 스티프닝이 실시되지 못했다. 커브의 스티프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자율 곡선입니다. 만기고 여기가 이제 이자율인데, 채권의 이자율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은데, 스티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팔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준금리를 내리면 단기금리가 내려오고, 중장기금리 좀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팔라지는데, 지금 이제 단기가 더 내려와야 되는데 신중하게 한다니까 단기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스티프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채권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줄어들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세상 궁금한 건 많고, 어디서 배울까 망설이지마. 세종 TV 문을 활짝 열어봐.